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송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록체인 기술연구원의 이정윤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게스트는요, 애널리스트죠. 김태현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KP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지금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토론 도중에 리플 이벤트가 진행되니까요. 3만 원 상당의 리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당첨자까지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한 11가지 오해입니다. 지난주 미국 포브스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11가지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대표님과 애널리스트님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요 방송 출연 제안 받고 네. 처음 들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오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일반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꽤 객관적으로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표님도 들어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 이 방송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대부분 다 맞는 말씀이라고 공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공학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그 측면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얘기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11가지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플 이벤트를 저희가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리플 이벤트는요. 주제에 맞춰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오해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도 괜찮고 창의적이고 엉뚱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오늘은 베스트 오해 왕을 선정해서 리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리플에 관한 죄송합니다. 그 오해에 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또 저희 코인 넘버원이 지금 점심시간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은데 시간대를 옮겨달라 뭐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혹시 금요일 몇 시로 옮겼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먼저. 두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같은 개념이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가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과 같지 않고요. 블록체인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화폐의 수단으로 구현한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예, 일단은 저는 이 질문을 보는 순간 문장을 좀 잘못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원래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런 건 것 같아요.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는 같은 개념이다. 예,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럼 비트코인을 썼을까? 예전에 이제 인라인 스케이팅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안 부르고 롤러브레이드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네. 예, 근데 롤러브레이드는 사실 인라인 스케이팅의 한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예, 이 브랜드 네임을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코인 전체를 대표하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로서 생각을 하고 이 문장을 만들어서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면은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중학교 때 집합 배웠었잖아요. 네. 예, 집합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이 포함된다.
예, 그 일부다라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보충하실 부분이 좀 더 있으신가요? 보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그 블록체인을 우리말로 이제 바꾸면은 이제 분산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산 원장이 적용될 만한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화폐로 치면은 이제 그 어떤 거래 장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역이나 또는 유통 이런 영역에 보면은 어떤 물건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원장의 개념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라고 아마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제 롤러브레이드와 비교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전체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뭔가 그 빙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블록체인의 원장 기술이 분산 원장 기술이 적용된 화폐로 적용된 그런 기술 영역이다라고 해서 두 개는 엄연히 이제 그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어렸을 때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많이 쓰는데 테이프 이름이 스카치 테이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 이름이었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예 맞는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한 건 했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대표님에게 한번 찬스를 드려볼게요. 한번 셀렉을 한번 해주세요. 네. 블록체인이 모든 거래를 바꿀 것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일부 시각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누구에게는 굉장한 위기를 그리고 누구에게는 기회를 줄 것 같고요. 이건 대단한 혁명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 말에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블록체인이 있기 전에 거래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항상 우리 인간 사회는 모든 게 다 거래로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 뭐 자본주의 사회도 보면 모든 게 다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거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또는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수반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중간에 어떤 매개자 또는 중간에 어떤 그 전체 거래를 감독하는 자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필요 없게 된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자들은 좀 블록체인을 좀 음해하는 발언들을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의 일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서 좀 미울 수도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인터넷 사회에 보면은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보면은 이제 얼마 전까지 뭐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실 그 사업적인 영역에서 크게 부각이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점점 더 활성화된다면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위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 지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블록체인이 거의 모든 거래를 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 중간에 수수료를 주지 않는 구조로 사회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파워 블로거를 통해서 아마존의 매출액이 발생했을 시에 네. 어떤 블로거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거든요. 그 파워 블로거한테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쉐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사실 그 뭐 네이버를 봐도 그렇고 뭐 구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고 파워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양산하면서 어떤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기여를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거의 아무것도 쉐어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쉐어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간에 끼어가서는 그거를 다 갈취하고 자기네가 다 먹었어요. 아하. 예, 자기네들이 무료로 그쪽에서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예,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의 데이터단에서 어떤 합의 과정과 장부 기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중간 사업자가 끼어들어서 수수료를 챙기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요. 조금 또 재밌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토미리 님이요. 블록체인의 발달이 거래를 바꿀 것이고 오프라인에 악세를 가져오게 될 것. 그리고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더 이상 집에서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은행이나 동사무소 등등 점점 없어질 거다. 또라는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에? 나가기 싫으신가요? 아니, 집이 좋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더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기술도 물론 더 보완이 돼서 더 블록체인이 좀 더 성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어떤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수용성 이 네. 부분들이 전제되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은 뭐 일종의 어떤 뭐 법률이다, 법률 체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레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as a law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이다, 뭐 이렇게 한 그런 책도 이제 내신 바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어떤 법률 체계상에서 우리가 규정짓는 어떤 신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에 내재화시켜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법으로서 인정을 받게 하거나 또는 그것이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 있는 권력 기관들 또는 뭐 그런 집행 기관들이 그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신뢰하고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네. 삼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집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또 많은 거래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적용 사례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얘기가 4차 산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IoT예요. 예, IoT를 할 적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안에 있는 온도를 최적화시킨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집안에 있는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컨트롤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계속 쏴줘야 됩니다. 정보를. 그렇죠. 예. 근데 기존의 시스템들은 정보를 쏴주는 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받았다가 너 정보 거래 몇 번 했으니까 돈 얼마 지불해.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지불할지 아니면은 중간에 방 빼고 또 어디로 도망갔을지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좌회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차가 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송신, 수신을 하면서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접수를 해서 그런데 그 트래픽이 일어나는 그 하나 건건이를 갖다가 한 달 동안 모아서는 한 달 동안 차징을 한다.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oT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를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과금을 시켜버린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완벽한 IoT가 구가가 될 수 있고 IoT에 의한 경제계가 활성화돼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IoT의 핵심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IoT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뺑소니 치는 사건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럼 다음 이제 셀렉을 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범죄에 사용되기 좋다. 저는 이거 조금 안 좋아합니다.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암호화폐가 좀 마약이나 좀 이상한 거래에 뭐 활용이 된다, 돈 세탁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으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데 암호화폐가 범죄에 사용되기 좋다. 어떻게 대표님은 동의하시나요? 현 실태를 놓고 봤을 때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 이게 암호화폐의 어떤 성격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기 좋다라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 지금 기존에 있는 뭐 뱅킹 시스템이나 어떤 은행에서 주류화폐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뭐 현저하게 문제가 있어서 범죄에 사용되기 좋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암호화폐라는 체계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은행이나 또는 어떤 우리 그 경제를 움직이는 그 제도권 기관에 이제 수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명확한 어떤 체계 정립을 하고 또 관련돼서 법 제도가 정비가 되고 규제안, 적절한 규제안이 나온다면 암호화폐는 범죄에 사용되기 매우 안 좋은 화폐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기술 중에 뭐 이제 RSA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개인 키와 공개 키 개념이 좀 나오고요. 또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개인의 주소라는 것도 공개 키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그래서 주소만 알면은 공개 키가 뭐 4개 이하로 줄여서 추적이 가능하고요. 또 그런 공개 키나 개인 키는 블록체인 상에 영원히 남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블록체인 상에서는 영원히 안 남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런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블록체인 체계 내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 키와 공개 키 또 주소 정보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추적해가지고 그 공개 키가 어디에서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추적이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제도권 내에서 이런 암호화폐가 수용만 된다면 앞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은 어렵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암호화폐 범죄에 사용되기가 좋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는 그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철학 자체가 네. 범죄에 최적화된 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현금은 국가가 발행을 하죠. 네. 국가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원장 자체를 자기네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분산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소위 말해서 누군가에게 특정된 누군가가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돈 들고 외국 나가려고 하면은 들어가고 나갈 적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다 신고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가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다 체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암호화폐를 주도하는 국가 중에 한 군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앞서져 있는 곳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중국은 고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은 모았는데 네. 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돈 어디서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을 해줘요. 예, 어떻게 하냐면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에다 집어넣고 네. 그거를 송금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가상화폐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그 나라 화폐로 환전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나라에서 집 사고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쓰면 됩니다. 예, 실제 그러는 중국인들이 존재를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전한 자금 세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런데 이제 현재 암호화 화폐들은 대부분 거래소라는, 원래 암호화 화폐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라고 만든 화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개인 지갑에서 지갑으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만든 화폐인데, 거래소라는 어떤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거래소가 협조를 좀만 하면은, 뭐냐면 거래소에 만들어진 지갑은 이 지갑이 누구의 거다라는 게 거래소 안에 다 데이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금 이동 내역이나 이걸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지갑을 하나 만들어서, 근데 새롭게 만들어진 지갑은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 이름이 명확하게 지어지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집어 넣어놓고 어딘가에 숨겨놓는다 그러면 사실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 기술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화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법제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명 계좌도 오픈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점점 좀 투명해지고 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 대표님께 한번 골라주세요. 가슴 아프게 이렇게 예쁘게 한번 펼쳐주세요. 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다. 블록체인도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아, 갑자기 또 이제 불안한 발언이네요. 암호화폐 전문 프로그램의 MC로서 이 지금 문구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우리 좀 위태위태로운가요?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이 어떤가요? 글쎄요, 이 질문은 조금 잘못된 질문인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그걸 좀 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의 변동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가격 변동성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지금 암호화폐에 적용됐던 그런 수요와 공급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시장 변동성에 의한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단지 블록체인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블록체인은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역설적인 그죠? 묘한 발언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요. 너무나도 그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를 증명하듯이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단 한 번의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술인데요. 너무나도 이것이 안정적이고 투명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얼마 전에 그 디코노미 2018에서 비탈릭 비텔린한테 어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잊혀질 권리, 즉, 뭐 내가 어떤 거래를 했다면 그러네요. 그 거래가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잊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는 항상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마약 거래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남아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그 상대방 그 본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블록체인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저지른 잘못도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블록체인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누구에게는 불편함을, 누구에게는 좀 편리함과 공정함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래도 뭐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대답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안정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블록체인 서비스의 안정성인가? 만약에 서비스의 안정성이라고 그러면 동의합니다. 아직 블록체인 서비스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전망이 안정적이냐?
라는 질문이라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중에 핵심 중 하나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망도 당연히 밝습니다. 블록체인은 그냥 분산 원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스에서 명품 시계를 판다고 했을 적에 네. 중국의 짝퉁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유통업자는 유통 과정에서 이제 내가 사온 물건이 진품이 맞나? 스위스에서 시계 생산할 적에 블록체인을 생성해 놓는 거죠. 그래놓고 그게 거기서 생산한 생산 번호와 그리고 상품 모델과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는 역시 구매할 때 마찬가지죠. 스위스에서 생산돼서 내가 지금 알리바바에서 샀는데 알리바바로 넘어온 게 맞나? 그리고 알리바바에 있는 그 품번하고 내가 사는 이 물건의 품번이 같은가? 그걸 확인하게 되면은 짝퉁에 대한 오해와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신뢰감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해외 직구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다음 번 한번 골라주세요. 토큰과 코인은 같은 것이다. 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토큰은 어떻게 보면 좀 애기 걸음마 단계인 거고 코인은 완성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요. 또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코인과 토큰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 부분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얘기한 얘기들이 더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뭐다라고 딱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용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측면으로 두 개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그 두 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용도적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코인은 어떤 특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특수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좀 보편화되고 범용적인 어떤 거래 환경에서 쓰이는 화폐 이런 경우에는 코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싶고요.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저 어렸을 때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버스를 탈 때 회수권을 냈거든요. 맞아요. 네네. 이 회수권을 내는데 이 회수권이 일종의 토큰이에요. 또 기술적으로도 어떤 시스템에서 보안 시스템에서 어느 누군가가 인증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인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토큰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토큰은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어떤 서비스를 이행하고 또는 그 서비스가 패스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통행증이라면 코인은 좀 더 범용적으로 넓은 거래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토큰과 코인은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토큰이 처음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용어가 ERC20이라고 하는 토큰 체계입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이 이제 이 ERC20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토콜 표준을 가지고 와서 토큰을 자신들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더리움 시스템 내의 거래 수단으로는 이더를 사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더는 어떤 거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게끔 해주고 또 이더리움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을 모두 다 게스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더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게끔 해주는 데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를 그 코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의 다양한 특수 목적용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대략 예를 들면 뭐 골렘 또는 뭐 어거 이런 이제 특수 목적용 서비스에도 토큰들이 사용되거든요. 화폐처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목적만을 위해서 필요한 토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이제 기술적으로 코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토큰 개념으로 좀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네. 보면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얘기가 맞다, 100% 전적으로 맞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방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김정모님이요.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 있는 게 토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더리움 같이 환경을 만드는 것들은 코인, 그다음에 플랫폼 안에 얹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만 움직이는 애들을 토큰,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정의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맞게 들어가는 건가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다르게 쓰느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큰과 코인을 얘기를 할 적에 저는 기술적으로 코인이 토큰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토큰 안에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IT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 정보를 담아내는 최소의 단위를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를 담아내는 이 최소의 단위인 토큰 안에 소위 말해서 금전적인 정보를 넣는 순간 그게 코인으로 변신을 해요. 예, 그렇다 그러면 보다 큰 개념이 토큰이고 좀 작은 개념이 코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인인 경우에도 토큰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고, 그다음에 토큰인 경우에도 토큰인데 코인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만든 사람이 헷갈려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쓰다 보니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예, 네.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시작했고 이 비트코인의 이미지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화폐를 만들었을 적에 사람들한테 빠르게 인지되고, 그리고 내가 만든 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빠르게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술적으로는 토큰이라는 녀석을 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로써 저희가 이 블록체인과 비슷한 블루 종이에 이렇게 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보니까 포브스가 발표한 5회 이에도요.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미보유 이유가 뭘까요? 1위가요. 28.5%로 거래가 번거롭고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거래가 좀 번거롭고 어려운지 과연 좀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사실 암호화폐를 P2P 환경에서 사용한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그렇게 번거롭거나 어려운 거는 없고요. 단지 용어라든지 하는 방법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착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갑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갑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매우 생소하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은 전용 지갑이 있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범용 지갑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큰 컨트랙트라고 하는 특정 코드를 지갑 내에서 불러와야지만 그 해당 토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공학자들한테도 좀 또는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취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갑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들이 이루어지면, 기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날로그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이게 너무 새롭고 좀 외로워가 많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네. 그냥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초기 단계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이 맨 처음에 사용됐을 때 이제 90년대 초 중반 정도 됐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유닉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프로그램에 하듯이 텍스트로 쳐가지고서는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기술자만의 전유물에 가까운 형태였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가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지식을 필요했을 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인프라 자체가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강요를 하면서 되게 불편한 시스템을 갖다가 나눠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그 작년 연말에 거래 한참 활성화됐을 적에 비트코인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은 뭐 보통 1시간씩 걸렸고 네. 오래 걸린 사람들은 하루 후에 도착했다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속도가 느리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역시 90년대 초중반으로 가서 인터넷 초기 환경 생각해 보면 그때 모뎀이 2400, 6400, 12400 bps였었거든요. 굉장히 느린 속도에 네. 굉장히 느린 속도에 뭐 그림 사진 파일 한 장 보내려고 그러면은 눌러놓고 5분 10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편리해지게 될 수 있는.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되게 우스갯소리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1800년대에 한참 산업혁명 일어났을 적에 귀족의 귀부인들이라든지 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할 적에 네. 파티장에서 항상 하는 대화의 주제가 뭐였었냐면 증기기관의 원리였대요. 아.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고상하게 네. 부채를 들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증기기관의 원리가 어떻고 출력이 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증기기관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그것을 알고서는 쓰는 사람 없고 내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터넷도 초기에는 그렇게 화두됐던 것들이 인터넷 원리 알고서는 우리가 휴대폰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결국엔 변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좀 더 첨언을 한다면 네. 그 암호화폐 기술이 발생된 그것이 어떤 그 상용성을 목적으로 두고서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IT 전문 기업이 그 관련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뭐 일명 히피 마인드라고 하죠. 그런 갖고 있는 개발자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나씩 스택을 쌓아 올려가지고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강구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블록체인은 속도적인 측면,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쪽에서의 접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발전이 있고 또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선이 된다면 지금 이런 오해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평소 두 분도 좀 풀어주고 싶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연구원님은 어떤 오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네. 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제가 아무래도 투자 쪽에 있다 보니까 네. 꼭 질문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는 놈의 투자를 하는 거다. 아. 근본이 되는 근본 자산이 없다. 허상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예,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되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어린 시절에 했어요. 뭐냐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물건을 거래되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인베스터들한테 얘기를 하면 인베스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니 지금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통해서 거래 잘하고 있고 시장에서 거래 잘하고 있고 가게에서 물건 잘 사고 있는데 왜 굳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느냐. 실체가 없는 상점으로 생각이 그렇죠. 될 수 실체가 있겠네요. 없는 문제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거기 왜 투자하느냐. 심지어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는 곧 망할 거다. 얘 곧 없어질 거다. 아이고. 여태까지 이 회사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가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결국에는 피해를 보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보시면은 그 실체 없는 것에 끊임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킨 결과 이제는 아마존의 매출액이 월마트 매출액이랑 비교해보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아마존에서 무엇을 했다 그러는 것이 전 세계의 소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월마트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건 거죠. 지금 ICO 시스템이라든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시스템들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봤을 적에 그 비즈니스에서 그냥 비즈니스의 컨텐츠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는 그 컨텐츠가 움직이게 되는 프로토콜까지 신경을 쓴다. 근데 이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코인이다. 예, 이 컨텐츠가 거래가 활성화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이 코인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코인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이 비즈니스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팔아서 투자를 받는 그것이 바로 ICO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엔젤 투자를 받듯이 우리 이런 비즈니스로 사업을 시작할 텐데 투자하시죠. 그러면 내가 투자할 테니까 지분 얼마 줄래? 이렇게 얘기하던 걸 우리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프로토콜은 이걸로 사용할 건데 이 프로토콜에 투자를 하시죠. 그래? 그럼 그 코인을 나한테 줘.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오해, 풀고 싶은 오해가 있나요? 저도 뭐 시간만 많이 주신다면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거고 기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속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 분들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면은 뭐 굉장한 블록체인을 연구하시나 봐요. 뭐 속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걸 이제 속도 단위를 이제 TP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1000TPS가 나옵니까? 3000TPS가 나옵니까? 아니면 비자 카드나 이런 것처럼 뭐 10,000 TPS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블록체인상에서 속도 구현은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블록의 생성 속도의 주기의 조절이라든지 또는 합의 알고리즘의 어떤 조정, 그다음에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나누는 어떤 그 서버 노드라고 하죠. 그런 노드의 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엔지니어링 작업을 통해서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를 빠르게 해줬을 때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신뢰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어떤 그 정보의 어떤 공유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줘야지만 그 속도라는 게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속도가 빠르면 무조건 최고의 블록체인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은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의 블록체인으로 나가긴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정보는 이미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여러 군데 같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어떤 이름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름표 같은 것들이 해시값으로 해시화돼서 그것이 블록체인상에 올라가서 이것이 위변조 방지 및 저 데이터는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밝히는 데에 그 블록체인이 쓰이는 것이지 해당되는 그 정보 자체가 블록체인 위에 저장이 돼서 모두 다 공유하는 개념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처음 저도 이제 암호화폐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개발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 블록체인도 그분이 처음 개발하신 게 맞는 건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분 혹은 단체가 개발한 건가요? 예, 그분이 이제 한편에 이제 화이트 페이퍼 논문이라고 해서 낸 것 중에 보면 그 비잔틴 장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다. 네. 그게 이제 그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고 해가지고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그 알고리즘에 이제 세 가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 RSA 기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분산 원장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그래서 요걸 처음으로 실현해 본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분은 그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을 내면서 그 논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처음으로 뭔가 구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화폐라는 곳에 넣어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비트코인의 원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채팅방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오해를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오해 혹은 걱정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제 동생이 변호사인데 그럼 이렇게 계약이 다 스마트 계약화 되는 거면 제 동생이 같은 이런 변호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건가요? 네, 스마트 계약의 핵심은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대체 가능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 계약은 비즈니스 룰을 갖다가 이제 코드로 축약시켜서 그 블록체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특정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계약 내용 자체가 이행이 되고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태색적인 특성 때문에 스마트 계약은 그 계약의 조건을 고안한 사람하고 그 조건을 코드로 만들어낸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계약은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 그러면 실제 계약을 같이 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법이 아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자체가 스마트 계약을 준수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동의한다고 해도 스마트 계약과 별도로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절차적인 원칙 자체를 준수하는 법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생분의 직업은 계속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진님이요. 블록체인은 만든 사람을 왜 모르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을 왜 모르는 거냐. 블록체인을 만든 분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만든 분을 모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개되기를 꺼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도 본인이다라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암호화폐는요. 요즘 들어서 암호 자산이다, 화폐다 이야기가 많은데 화폐 앞에 암호가 붙었는데 기존의 이런 다른 화폐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가 이제 상당히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뭐 가상화폐다, 뭐 암호화폐다, 뭐 전자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암호화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화폐는 누군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발행량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통화량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 통화 기구들이 이제 있죠. 또는 은행이나 중앙은행 같은 화폐의 수급량을 조절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전부 그런 기관들이 없어도 네. 이 화폐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라서 암호화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이제 베스트 5의 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님은요. 편집장님과 전윤님입니다. 이분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보내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연구원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도 좀 개념을 좀 더 세련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기회라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같은 어떤 주제나 어떤 같은 영역에 대해서 다른 시각 또는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1시에서 2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시간으로 한번 옮겨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의견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의견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회의를 해서 과연 어떤 시간이 좋을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심시간은 피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언제 몇 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저녁 시간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녁 몇 시? 한 저녁 한 7시쯤이요? 7시.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한 표로 일단은 네, 적어두겠습니다. 7시. 몇 시 원하시나요? 예,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네. 밤에 투자를 합니다. 밤이 좋은가요? 그럼 밤이 딱 집어서 좋습니다. 몇 시? 저희가 네. 투표를 하겠습니다. 딱 집어서 10시. 10시 좋습니다. 7시냐 10시냐.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코인 넘버 1. 다음 주에 봬요.